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죠?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네. 지난주에 너무 추웠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꼭 드셔야만 한 메뉴를 제가 안 하는 거 알려주기가 힘들다. 발음이 꼬인다. 광고할 때가 제일 어려워. 그러나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에 광고해 주시는 광고주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장윤선 또 광고 읽는다라고 댓글창에 비판하지 마시고 잠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소곱창 전골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실까 고민하실 텐데요. 요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소곱창 전골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쫄깃함, 진한 육즙, 얼큰함, 환상의 국물이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푸짐한 소곱창의 조화가 지친 하루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린다고 합니다. 식품 원재료의 소싱부터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위생 안전 시스템 해썹을 인증받아서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제조한 안전식품이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곱창 전골 되겠습니다. 조리 시간이 짧고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요리할 수 있고요. 야외 캠핑 나가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요리 전문가의 정성 가득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한 끼 가정식 뚝딱 해서 드실 수 있으십니다. 신선하고 통통한 곱창과 칼칼한 국물, 우거지를 더한 전통 방식으로 끓여내서 진한 육수 맛과 함께 우동사리, 볶음밥까지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500g 1, 2인분 한 팩에 8,900원입니다. 싸죠? 나는 돈을 항상 보거든요. 얼마인지? 매우 싸다. 매우 싸다. 많이 저 싸. 원래 밖에서 소곱창 먹으려고 35,000원요. 1인분에? 예. 야. 4만 원도 하고. 4만 원? 소곱창 비쌉니다. 그렇지. 소곱창 비싸죠. 비싸요. 예. 닭곱창 아니야 혹시? 가게 저 가격에 맞출 수 아니야. 없는데. 아니야. 소곱창이야. 미안합니다. 예, 한 팩에 8,900원이고요. 아. 더해서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구매는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창에 가셔서 타임쿡 소곱창 전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싸다. 정말 싸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저 바로 조리가 가능한 건가요? 바로 조리 가능하죠. 나 살래. 사야 되겠어. 나도 좋아하거든. 난 너무 좋아하거든. 그냥 저도 소곱창? 네. 곱창 전골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소주를 먹어야지. 곱창 전골은 소주거든. 소주 내가 사줄게. 나 근데 금방 소주 카드 윤석열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도. 곱창 하니까 또 갑자기 윤석열 생각났고. 그 한 번 거의 아니 그 감옥에 가면 서울구치소 못 먹죠. 못 먹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헬스케진 것 같아. 사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곱창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뉴로? 구치소에서 식사 곱창 메뉴로? 이게 곱창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곱창 볶음. 그거는 소주하고 뭐 완전히 그 100%거든요. 윤석열 얼마나 괴롭겠어. 못 견딥니다. 아른아른거릴 거 아니야. 이게 술이 그러게. 이쪽에 소주, 예. 이쪽에 맥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후보 시절에는 실제로 선거 캠페인 할 때 이런 투명한 잔에 우리는 물을 담잖아요. 근데 물이 아니라 소주를 담아가지고 네, 술 담았다 하더라고요. 술에는 진심이야. 글라스로 진짜. 그냥 드셨다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 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다. 인간이. 그래서 그때 옛날에 뭐 여의도에 여의도역에서 인사하라고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6시에 깨라 좀 제발. 잠이라도 좀 그때 깨라. 깨라. 6시에 무슨- 일어나라. 남들은 다 6시부터 5시부터 움직이는데 후보가 지선 건데. 요거는 자기 선거인데 안 나타나. 사실은 저도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저도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줄였는데 네. 변호사 처음 할 때는 뭐 이제 매일 마셨거든요. 윤석열하고 똑같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분 저 같은 경우 사람을 만나게 술을 마신다면 윤석열이가 술 마시는 패턴을 제가 분석을 좀 했어.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안주를 보면 무슨 음식을 보면 어떤 술이 떠오른다는 거야. 네. 이거는 맥주지. 이거는 고량주지. 이거는 뭐 이거 뭐 무슨 동방주 뭐 그걸 보면서 정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술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만나게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치소에서 견디기 매우 힘들 것이다. 내가 보기엔 술과 안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착한 보험 사장님께서 수포책을 쏘셨어요. 아이고. 아니 착한 보험 저기 뒤에 있는데 대박.
우리가 너무 소곱창 전골만 얘기는. 대박. 대박.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팬이신가 봐요. 많이 쏘셨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쏘셨어요. 여기 지금 장윤선 채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큰 돈을 제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부업. 1644-1236. 예. 카톡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합니다. 010-7611-3303. 전화 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전문가한테 이런 보험 상담 같은 거 들으면 이 경제적 이익을 봅니다. 만약 필요 없는 보험은 제거가 되고 또 필요한 보험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잘 못하긴 하지만 정말 한 번씩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 김준일, 박지훈하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싶다.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 예. 하여간 출연료도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합니다. 예. 출연료를 올려주는 센스.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8차 변론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대정부 질문, 오늘 아마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오늘 경제 분야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뉴스가 안 나와서 지난 그 7차 변론기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여쭤볼게요. 아니 뭐 다 그렇겠지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를 요약을 하면은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하이브리드 전쟁. 맞아. 네, 뭐 이것도 얘기를 부정선거랑 연결은 돼 있는데 어쨌든 중국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상민한테 그거 얘기했고 왜 야당과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금 전설의 얘기를 남겼잖아요. 박수를 안 쳐서 박수도 안 쳐주더라. 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진짜. 그래. 박수. 박수를 안 쳐서. 박수 그러니까 쳐줬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쳐서 계엄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통이었다 야당과.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네. 이거잖아. 맞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받았던 김영철이 이병헌을 담그잖아. 국회를 담근 거야 이게. 국회 담근 사건이야. 국회 담근 사건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렇게 모욕을 느끼면은 솔직히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안 왔거든요. 안 왔죠. 1987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온 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예, 올해. 그러니까 시정연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고 세 번째는 안 했고 국회 개원식 날 안 왔는데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김건희 생일 파티 했잖아 그때 청와대에서. 맞아. 그러네. 상원 의원들 와서 그러네. 그래서 김건희가 그러네. 제 인생에 이렇게 감동 깊은 생일은 맞아. 처음이었어 막 기사 나왔거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300명의 모욕감을 느꼈어요. 개엄해야지 국회의원들도. 의원식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의원식도 개엄해. 개엄해 그냥 모욕감을 느꼈는데 미친 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춘제에서 맞아요. 생일 파티 했었어요. 생일 파티 했었어요. 그리고 보도도 났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 중심으로 사진도 막 릴리스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7차를 보면서 이제 뭐 사실 7차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저는 뭐 다른 측면 신원식 얼굴을 계속 봤어요. 신원식 안보실장인데 저는 신원식하고 이제 근무연도 같이 있었고 제가 소령 때 준장이었었어요. 아마 국방부 개혁 보좌관 이런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이 회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 이 양반이 갑자기 붕짜작 거릴 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같이 근무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어떤지. 심의를 해보고 의결해보면 그나마 말길 알아먹는 사람으로 저는 인식을 했었거든요. 신원식. 제가 인권 과거사 법률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붕짜작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사람 와 저럴까 이랬는데 이번에 신원식 얼굴 보면서 편해졌구나 저 사람. 저는 개인적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다 개인적 느낌이에요. 신원식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중국 뭔가 하나 걸리게 막 계속 질문하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중국 얘기 다 거절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절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024년 3월 달에 안가에서 만나서 윤석열이가 비상대권 하겠다라는 그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거부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용현이한테 후배죠. 육군사관학교 1년 후배거든요. 너 저 이러면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뭐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윤석열한테 좀 치명적으로 보이거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신원식이
완전 그건 아니지만 7차 때 나왔던 4명 다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히든카드 같은 사람이에요. 이상민은 단전단수 내가 했어요.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요 해주고 얘는 중국이 덤볐어요. 부정선거 있었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4명이 와가지고. 근데 결정타를 아무도 안 해줄 뿐더러 그렇죠. 신원식이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고 신원식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신원식은 안보실장이지만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되고 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저거였구나. 계엄 안 하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안보실에서는 안보실장은 그냥 위에 있고 다른 차장이나 밑에 사람이 했지 않았을까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를 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신원식의 얼굴을 본 거예요. 붕짜장 하고 좀 이상한 얼굴로 갔다가 네. 또 국방부 장관하고 할 때 힘들어 보였거든요. 지금은 정상적이다. 마음이 되게 편해 보인다. 진실을 얘기한 것이다. 실제로 계엄이 있던 그날 그 신원식 실장이 그 공관에 있다가 네. 뭐 뭔가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대통령실로 막 부랴부랴 갔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뭐 지금 뭐 비상계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했더니 거의 아예 나 몰라 거의 그런 태도로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비서실 안에도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바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신원식 등은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신원식은 그나마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 군인이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9.3회 2기가 몇 단장입니다. 네. 9.3회 같은 경우는 노상원이한테 뇌물 줘서 진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고 기가 몇 단장이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계엄하는 그 근처에 와가지고 사무실 휴가 내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2수사단장직을 맡으려고 했던 거 있거든요. 다 보면 자기 욕심을 내면서 아닌 거 알면서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뭐 제가 신원식 칭찬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잖아요. 그렇죠.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윤석열, 이상민 인상이 뭐 완전 다 엉망입니다. 이진우, 여인영 봐요. 그러니까. 엉망인데 신원식 아닙니다. 네. 편해졌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지만 그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실제로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확인은 안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독 보도가 요새 또 다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1대1로 면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동아일보 보도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사모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라고 해서 6명을 모았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부른 다음에는 오늘 나온 보도는 1대1로 면담을 했다라는 것이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5층 집무실로 하나씩 불러가지고 나 지금 계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격노를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면 호통치는 소리가 접견실 바깥까지 들렸다. 근데 이것도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5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일부는 또 반대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처음에 6명만 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명이 보면은 윤석열에게 좀 충성하는 사람들, 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등등등 한덕수까지. 근데 이제 한덕수가 국무회의 이거 안 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처음에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했는데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각계격파로 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이거는 국무회의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하자 있는 국무회의야. 하자 있는 국무회의는 이상민이 어제 나와서 뭐 그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안 받았잖아요. 사후 결제 뭐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사후 결제가 전자 결제로 그러면은 다 사후 결제하지. 그리고 다 조작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미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구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윤석열이 거의 윽박질렀고 그러니까 마음을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억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 또 얘기 따르면 그날 상당히 심도 깊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이. 이제 자기가 100여 번 더 가봤는데 그날이 최고였다. 그럼 옛날에는 정말 정상적인 심의 이런 거는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경로하고 1대1로 부른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신복들 위주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최상목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렇죠. 이상민, 한덕수,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갔어요. 그리고 조태용도 갔다 그래요. 조태용도 갔어요. 국정원장. 그렇게 조태열도 갔지. 조태열도 가고 외교부 장관. 고려 6명이 갔다는 거야. 갔다는 거는 아마 여기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중에 이제 한덕수나 이런 사람이 이거 국무회의 해야 되는 헌법이 있는 거 아니야? 20명 가운데 11명은 있어야 국무회의가 되고 이거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전화하고 마지막에 온 게 누구더라? 하여튼 중기부 장관이었나 누가 왔어요. 송미령 장관도 왔어요. 와가지고 뭐 하냐고 하니까 게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게임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또 그 뒤에 왔던 장관이 벌써 심의가 거의 하고 있더라, 끝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윤석열이 이런 절차도 몰랐고 절차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비상계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맘대로 하는 거고 절차야 뭐 나중에 다 실제로 그렇죠.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다 끼워 넣으면 누가 이걸 따져볼게요. 그렇지. 안 따진단 말이에요. 누가 따지겠어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개몽.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개몽 아닙니까? 연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노컷 뉴스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단독을 하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법제처의 법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그리고 계엄령 선포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 이게 헌법 82조에서 나온 건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면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뭐 등등등등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게 11명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편법이야. 그러네. 네, 다 해야 돼. 전부 전원 다 불러야 돼. 네. 이것까지 나온 마당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단독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절차에서 국무회의를 똑바로 열었냐.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했었냐. 그리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의 폭동이 있었냐. 이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엄상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눈에 띄어요, 진짜로. 그러면 막 6명 불러서 하지 않죠. 정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절차 지켜가지고 심의하고 그 국무위원들 부서를 받은 다음에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계엄 해제하냐 마냐 결정하고 그런 절차가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아닐 뿐더러 절차도 아니고 절차를 대충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생각에는 그 대충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넘어왔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 거고. 근데 윤석열이 안타까운 게 지금에 와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매우 저열한 인간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을 끝으로 끝내겠습니까? 저는 더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오늘의 이제 조성현이죠, 조성현. 수도방위 경비단장, 1경비단장 재판부 직권 증인입니다. 채택 증인인데 아마 이분이 얘기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추가 증인 오늘 평의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하루 정도 더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하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끝나는 게. 왜냐하면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최후 변론. PPT. 그리고 저기 저 여자 이영님인가? 춘천지검장.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이토 히로부미 좋아하는 사람. 말 잘못했어요. 일본군 재판관들 좋아하는 그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만약 그거 윤석열한테 기회 주려면 그때 주면 돼요. 하루 종일 주면 돼. 하루 종일. 네 하고 싶은 말 해라고. 한 10분도 못 해요. 근데 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고 있는데 뭐 말이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최후 진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화목 정도가 종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특히 이제 막 저 발언 기회 조금만 얘기를 1분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헌재에서 네, 맞아요. 이제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일본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는데 이토 히로부미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재판 받을 때. 그런데 헌재에서는 입틀 막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친윤 검사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안중근하고 윤석열이 지금 동급이 된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재판정하고 헌재랑 지금 동급이라는 이게 미친 비유고 일단 비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 최후 변론 때 네. 윤석열 그때 그러니까 최후 변론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 정리, 그러니까 증인 변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했던 게 박근혜 때는 한 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번 했어요. 탄핵 네. 그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할지 2번 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때 쟁점들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최후 변론 시간 줘요. 그때 마음껏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뭐 재판이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거는 일본 본국에서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일본 본국에서 열리면은 너무 주목이 되니까 그 중국 땅에서 했거든요. 리순가몽 뭐 이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동반도 쪽 그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지식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네. 가장 뭐 결정적으로 이분은 그냥 저 공천 좀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국힘에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예. 정치적인 거라고 보고 네. 뭐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뭘 제지합니까? 뭐 하는지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어요 우리가 하면. 이또 그러면 내가 죽였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그럼 일본 사람이 경청했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비유를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비유를. 그럼 안중근 의사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안 죽였는데요. 이또 이르붐이 내 총이 아닌데요. 이거는 가짜 총인데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재판 끌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연에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 얘기를 왜 그거 갖다 붙이고 일본 재판관을 그거 붙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본인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립운동 선열하고 지금 거짓말로 일삼고 있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휘두른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동급으로 놓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윤 측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하겠다. 뭐 없어요. 탈옥인가요? 중대 결심 탈옥. 탈옥? 뭐야 중대 결심. 그리고 삐진다 이 말 아니에요? 또 삐져?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겨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또다시 증인 신청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대 결심 무슨 어떤 느낌이 드냐면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행동이 지금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측에서 자꾸 미션을 던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네. 그래서 항의 방문도 하고 일부 국민의 의원들이 계속 늦춰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영님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미션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 측면이고요. 제가 장담컨대 중대한 결심은 안 해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테면은 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네, 겁박하는 거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내리면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거 얘기예요. 나 부정할 거야.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치졸 하냐면 이제 헌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대구, 부산, 이제 서울에서 막 다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열렸는데 이 되게 위험한 게 문영배 밟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밟아 막 이렇게.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미선 밟아. 그러면 밟아.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 지금 어제 나는 진짜 황당했는데 문영배가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교 동창 카페, 카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음란물, 뭐 음란 게시물, 저는 보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한 건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올라왔대요. 그 카페에. 네, 카페에. 근데 그 문영배 재판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문영배 이제 이거를 일부에서 좀 모호하게 써서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 문영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언론이 했는데. 문제네. 이게 국힘에서 이제 여러 명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박성훈 의원이나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그걸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예 카페가 진짜로 음란물을 다루는 카페든지 고교 동창 카페였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음란물 카페든지 그거를 문영배가 직접 그거를 올렸던지 그리고 문영배가 좋다고 이거 괜찮네 하고 댓글에 달았던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냥 문영배는 그냥 거기 가입만 돼 있었던 거 그거 어떻게 알아? 나도 내가 가입된 동창 카페가 몇 갠데.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막 5분 6분 전부터 기사가 속보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목만 읽어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27분 전에 동아일보에 그 속보가 나왔는데 문영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고 있고 문영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아예 특히 그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불법 음란물이 2,000건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문영배 재판관이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핵심 키워드가 문영배 음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완전히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게 문영배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로 추정되는 거를 네티즌들이 찾아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경남 진주 대하고등학교라는 건데 그 동창 카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모친의 부고를 알리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따다가 지금 돌리면서 이거 지금 여기에다가 문자 보내자, 폭탄 보내자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다 처벌됩니다. 사실은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폭동 모의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5명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오늘 지금 경찰 비상 걸렸어요. 지금. 아 그래요? 무슨 일? 아니 13일에 D-Day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늘이 최종이면은 뭐 아니 한두 번 더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뭐 D-Day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중단 결심이 굳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변호사가 없이는 심리를 할 수 없는데 변호사 전원 사퇴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한편으로도 예외가 뭐냐면 당사자가 변호사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변호사 자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적용될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중단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재판부로 겁박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마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재판부에서 문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책을 해야 된다. 뭐로 해야죠. 일반 법정에서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정말 사형받고요. 난리 납니다. 재판부도 판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문책을 하고 이제는 웃고 뭐 배려해가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다 경찰에 넘겨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의가 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단 결심이 뭔데요? 뭘 중단 결심인데? 지금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네? 커다란 법복에 가려진 채 사석에서는 이러한 음담패설을 나눴다는 점에서 과연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마치 이 박성훈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그 신성한 법정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뒤에서는 이런 무슨 카페에서 음담패설 키득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만들었어요. 아닌 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저는 명예훼손죄 같거든요. 명예훼손이다. 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적이잖아요. 이게 또 다 민주주의 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폭도든 간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본인이 모르고 적었을까요? 알고 적은 거예요. 요거 아주 부분적인 거, 파편적인 거 갖고 가 전체인 것이냐. 그러면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이 음란물 카페에 가입돼 있죠. 내가 가입돼 있는 카페, 동창 카페에 그런 음란 올라오면 내가 쓴 겁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썼다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국회의든 뭐든 간에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를 꼭 불러달라라는 요구 마치 이제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하지 않으면 이 재판 무효야 뭐 거의 그 파토낼 분위기예요. 한덕수 총리를 왜 이렇게 부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한덕수가 일단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 나와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뭐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도 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부분이 네. 한덕수를 포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러라. 회유했거나 뭐 달리 이상민이가 이제 지시를 받은 건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걸 받는 것처럼 이상하게 답변한 것처럼 그렇지. 한덕수한테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앞에 이제 딱 쓰면은 이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말을 답변을 안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도 단전당수 그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그 검찰 뭐 공소장이나 이렇게 조사된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전단수를 윤석열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했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날 화요일 날 나온 거는 저 멀리서 보니까 단전단수가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 매 눈이야. 소모즈야 소모즈. 이제 앞으로는 시력검사 국무위원 하려면 시력검사 해야 돼. 그래서 한 5.0 이상만 할 수 있게. 몽골 기병 수준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헛소리들은 이제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한테도 그거를 기대. 최소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또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네. 잘 모르겠다 정도를 이끌어내면은 거봐 잘 모른다고 하잖아. 이걸 어떻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해? 피신 조사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돼. 막 이런 걸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특히 이제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 또 하나 뭐더라? 인원인지 끌어내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어요. 전 이게 너무 그림처럼 딱 보이던데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 변호인이 한겨레에 얘기를 해준 건데 그 김용현 장관하고 하는 전화는 그냥 가볍게 받는다.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출석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다르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2번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고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보았다. 주변인들도 대통령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그렇거든. 군인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군인. 충성. 단결이에요. 네, 특전사가. 단결! 이렇게 하는데 네. 김용현은 조금 선배일 뿐이에요. 또 네, 고급 장관이고. 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데 대통령 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단결! 이렇게 했어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게 옆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진술되잖아요. 예. 이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게 더 맞아 보이는 거고 나는 통틀어서 윤석열 측이 맞을 확률이 1%도 없어 보여요. 지금 뭐 100% 다 이쪽이 맞아 보이거든요.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오늘 저는 좀 변론기일을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변론기. 증인 변론기일을 좀 종결하고 최종 최후 변론 듣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래 해도 되는데 사실은. 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받아주지 않을까?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덕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도 지랄들을 해야 죄송해요. 이게 욕하면 안 돼. 비속어지 욕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 하도 난리들을 치니 불공정하다라고 하니 처음에는 이제 했지만은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한 차례 뭐 더 듣는다고 아주 대세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절차적인 뭐 그런 거를 좀 셧아웃 이제 셧아웃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더 한덕수 총리 불러서 한덕수 총리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대세에 달라질 건 없어요. 네. 자 지금 맞죠? 제 말 맞죠? 변호사 사퇴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8차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왔는데 참 그렇다. 홍장원 국정원 3차장이 야당 의원한테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다. 해당 내용은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정말 벌컥 화를 낼 국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탄핵 재판을 통틀어 보면 홍장원하고 곽종근의 얘기가 상당히 탄핵을 해야 돼요. 그 탄핵이란 건 뭐냐면 그 진술이 틀렸다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흔들려면 사실은 진술을 못 건드리면 뭘 건드린다? 사람을 건드립니다. 계속 공격은 곽종근 해유당했다. 그리고 홍장은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태용이 국정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추측하건대는 홍장원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자꾸 둘이 이미 한번 그 국조에서 한번 말다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있었는데 당시에는 조태용이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야당에서 더 안 듣기로 하고 막았던 게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로 증거 없이 막연한 걸로 했다고 하면 아마도 명예훼손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받아서 얘기하면은 지금 윤석열이 딱 집어가지고 탄핵 공작이다라고 한 게 딱 2명이에요 지금. 또 이제 그렇죠. 홍장원하고 곽종근하고 2명. 그래서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정치 분야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 등이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을 연습시켰다. 그래서 곽종근에 대한 그 진술 신빙성에 대한 공격이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조태용하고 홍장원은 원래 좀 알력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거하려고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또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금 또 고발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어요. 오늘 그 국회 측 김계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 측이 아니라 시사저널 기사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재직한 바 있는 사람이 박선원 의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인데 맞냐? 그러니까 박선원, 박지원이 그러니까 홍장원이 박선원과 박지원 의원에게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열한 방식이에요. 이게. 둘 중에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조태용 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박계리가 홍장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뭐 질문하다가 뭐 죄송합니다, 뭐 말 끊다가 뭐 좀 다툼의 여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박계리 변호사가 이제 주장하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탁이라는 거는 별의별 게 다 인사청탁입니다. 나 휴가 보내줘도 인사청탁이 될 수 있고요. 휴직 시켜줘도 인사청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이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를
올려달라, 나를 진급시켜달라, 뭘 주면서 뭘 해달라. 그렇게 만약 질문을 했고 조태용이가 답변했다 그러면 야들 위증 걸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숫자는 엄청 많이 하고 네. 내용은 불무명하게 지금 한 것처럼 보이고 뭐 제가 다 하기는 못했지만 만약에 구체적인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게 명예훼손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준일 평론가 기자 하셨으니까 도하 모든 언론이 이거를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뉴스 속보를 보는 사람들은 어머, 믿죠. 홍장원 차장이 야당 의원한테 인사청탁했었네. 그것도 7번이나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도를 안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홍장원 측의 입장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등치돼 가지고 싸우는 건데 저는 이제 이상한 게 네. 인사청탁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출신이고 네. 박선원 의원은 이제 1차장 출신이니까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야당 의원이잖아요. 네. 야당 의원한테 인사청탁을 하면은 정부 요직에 앉힐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당이면은 뭐 그 국정원한테로 영역. 근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인데 지금 국정원 1차장이 와서 야당 의원한테 인사청탁을 하니까 그럼 박지원 의원이라고 하면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은 뭐 국정원 인사는 내가 좀 해볼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 야당 의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그때 인사청탁을 했었다. 근데 그거하고 이거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죠. 네.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또 이거를 일단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속보로 전하는 건 전하지만 홍장원 측 입장을 빨리 받아가지고 그 보강 기사를 써서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 되면 또 SNS에 또 국민의힘 쪽은 난리가 납니다. 봐라 이래서 했네 이렇게 그렇지.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이 집회 이 주장을 또 홍장원이 이렇게 했다라면서 또 집회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플레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이 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고소해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인사청탁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그럼 해야지 하면 돼요. 네. 이걸 여기서 뭐 왜 헛소리를 합니까? 그냥 차라리 고발을 해라. 고발해요, 고발. 조태용이가 깔끔하게 고발을 해라. 비열하게 살 인간이. 네. 자,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누가 나왔냐면 라디오에 그 남상권 변호사라고 명태균 변호인이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요. 대선 때 개사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개사과 논란이 있어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 개사과를 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경로했대. 경로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권성동 의원의 배우자를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되게 참 이거 진짜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윤핵관을 싫어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적 감정도 있는 거고 이게 개사과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텔레그램에 개사과가 올라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때 김건희가 그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후보한테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대. 왔대. 야, 그건 좀 어렵겠는데. 아,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SNS 관리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해서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김건희가 썼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 진짜. 캠프에서 그거 언터처블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그 걔한테 사과 주는 그 장면의 사진을 김건희가 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는 김건희가 했다라고 안 알려졌지만은 제가 뭐 이건 100%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니까 제가 국힘으로부터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국힘 사람들은 그때 캠프에 있었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가 계속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건희의 힘이 막강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권성동도 이제 개사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권성동을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잖아. 부인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을 막은 거야. 아마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가는데 이제 명태균 그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류 좀 뺀 거죠. 네. 김건희 쪽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막 민주당이 뭐 그걸 의도한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김건희는 특별한 어떤 그 없이 그냥 있어요. 아직까지 생각보다 오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윤석열이가 탄핵될 무렵 되면 김건희는 구속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늦어진 게 김성훈이가 맡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김성훈이는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영장이 기각됐죠. 반려인가 뭐 기각인가 검찰이 막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이의 어떤 역할로 김건희까지 맡고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탄핵 국면의 여러 가지 양상에서 김건희의 입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라이브하게 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죠. 이 내란이 아직 종식이 안 된 거예요. 거예요. 김건희에 있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박현수가 어쨌든 지금 서울청장으로 내정이 된 거잖아요.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김성훈과 박현수와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그냥 뭐 여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 저기가 나왔거든요. 법무장관 대행 네. 김서구 법무부 김서구. 장관 직무대행이 나왔는데 이 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김건희 왜 소환 조사 안 해? 안 하냐? 예, 물어보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의 분석이 끝나면은 필요하면은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뉴스타파가 보도했잖아요. 네, 280. 황금폰 나 분석한 지가 11월에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추론이지만 윤석열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네. 야, 큰일 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개혁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언제 끝나? 이거 무슨 이게 몇 달이 걸릴 일인가요, 이게? 오늘 뉴스타파에서 밤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실은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관련된 게 뭐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조만간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네. 하는데 조만간이 언제가 조만간이야 도대체가. 거기다가 지금 다 잔챙이들만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여론조사, 선거법, 그렇습니다. 자금 못 예. 받은 거, 정치자금법 이런 예. 등등을 봐야 되고 김건희나 윤석열이 개입된 거, 특히 김건희가 지금 핵심인데 김건희 조사 하나 없이 지금 간다는 그렇습니다. 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검찰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검찰을 위해서도 특검해야 돼. 검찰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가져가줘. 피곤해 죽겠어. 뭐 이런 거고. 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 들어가면은 네. 김문수 장관 지지하시는 의원도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겠죠. 이거 특검해야지. 얘기야. 홍준표, 그러니까. 오세훈 등등등 막 다 뭐 네. 이준석도 이제 관련됐을 수도 있고 막 네.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오늘 그 얘기했어요. 명사단 감별법이 있다.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면 이거 명태균 리스트 아니야. 명태균 특검에 반대해. 그러면 이것은 명태균 사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오늘 비대위에서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인 음모다. 총선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 에? 잘못했다는 다 거예요. 잘못했다. 예. 자백이야, 자백? 하면 우리 끝난다고 좀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답변하면 사실 안 되죠. 예. 오히려 다르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 했습니다. 우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처럼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최상목이가 뭐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 다시 200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윤석열이 탄핵이 다 됐을 때 이게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변동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기적이에요. 싹 이래 가면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 볼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나가면 내가 올라가고 이러고 강릉 자리 뭐 되고 경북 어디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법이 의외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통과되면 이게 내란하고 합쳐지거든요. 내란의 트리거가 됐다고 만약 결론이 나고 또 된다 그러면 김건희 잡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내란 국면에서 뭔가 정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지리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탁 치고 못 나간 느낌인데 이 명태균법이 통과된다면 네. 또 다른 국면으로 이 좀 이슈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가 명태균 특검을 하면 찬성 가능성이 높다. 이거 좀 관계자 친한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내가 앞만 살이 봐도 장동혁도 아니고 다 그만뒀거든요. 네. 그 사격하는 그 뭐죠? 그 진종호는 긴가민가하고 아 그래요? 거의 없어요.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만 찍었지 친한계 정도 되려고 그러면 당 대표가 어려우면 나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사의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아니 친한계 사정에 좀 취재해 보면 있습니까 친한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친한계라고 의원들이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이를테면은 박상수 변호사랑 박상수 당협위원장, 김종혁, 신지호.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월 아마 말쯤에 이게 본회의로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2주 채울 거예요. 네. 14일 채울 거예요. 그러면은 딱 3월 중순이야 이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이거는 대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이지만은 제투표는 민주당이 결정하면 돼. 언제 할지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경선이 막 치열해지는 국힘 경선이 막 치열해지고 있는데 자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로 의원들도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장관한테 줄 쓴 사람도 나올 거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도 다 바뀐다. 이거 새로운 국면이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게 머리가 막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그러니까 무기명이지. 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친윤 쪽에서 과거에 분류됐지만은 김문수 쪽에 쓴 사람이 통과되면은 이거는 친한계가 한 거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제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전화 취재를 해보면 소위 이제 친한계로 분류됐었던 분들이 전화를 열심히 받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당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극우들이 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숨도 못 쉬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나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면에 나서겠지만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활동 개시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MBC가 어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만 11시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은 없었다. 네. 그런데 계엄 반대 발표하고 나서 추가됐다라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네요. 그게 이제 1차 때 없었다가 반대 성명을 한동훈이 바로 냅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네. 그 이후에 한동훈하고 우원식하고 추가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더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걸 체포조로 넣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먹고 이럴 때가 아니고 나서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아예 양당 간의 결정을 안 내리고는 안 내리고 그거 이런 기사들은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당신 결정하세요. 나설지 말지. 이 정도입니다. 당신 위치가. 그걸 보여준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오늘 오후에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누굴 만난다고 했더라. 하여튼 여러 명,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만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민주당의 대선 판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난 거겠죠. 당내 화합.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겨레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4개가 실렸는데 첫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통감하고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당의 화합. 그런 다음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그만 싸우자. 그만 싸우고 이제 그러니까 내란 반대 세력들 다 집결해가지고 지금 정권 교체하자라는 거를 지금 한 거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의 앙금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에 들어갔다. 한 명씩 만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는 그거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만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니까 뭐가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좀 중요한 직책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반내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앙금은 털자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번 선거 조기 대선이 간다 그러면 헌법 수호 세력하고 헌법 파괴 세력의 싸움으로 만들려면 이분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뭐 김경수나 뭐 등등이 아마도 옛날식의 방식이에요. 막 소리 내면 자리 하나 주거든요. 야! 하면 뭐지? 이재명 뭐지 몰라도 잘못해서 이재명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개파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왜 이러냐 이런 엄중한 상황에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더라도 또 갈라지는 모습보다는 같이 하는 모습이 되니까 뭐 던져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안 해줘? 나중에. 죄송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걸 원한다면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화합된 모습을 위해서 그렇군요. 개개인 한 명씩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박지훈 변호사가 정확했어요. 뭐예요? 그 지금 그 대리인단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전원 사태? 전원 사태. 이제 이거를 아직 얘기한 건 아닌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 삼으면서 전원 사태 방안을 검토했고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끝내 하지 않았다. 해도 되는데 제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하거나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석열이는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 네. 밀어붙이면 그만이에요. 네, 아니 뭐 끝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판관이 만약에 법조문대로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도 변호사 번호 몇 번이야 물어보면 돼요. 번호 있나 이 사람? 어쨌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게 상관없고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중대 결심을 하든 해라 해. 그래 변호할 바에 나가라. 다 나가라. 이거 꼴 보기 싫다. 윤석열 그 프로필에 보면 2002년 1월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라고 돼 있네요. 찾아봤어 내가. 찾아봤어. 끝. 헌법재판소법 25조. 25조 끝.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